안녕하세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흔하디 흔한, 너무 흔해서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주변에 이런 사람 정말 많죠? 어릴 적에는 부자였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쫄딱 망하게 된 집안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바로 제 이야기거든요. 우와, 너네 집에 오락기도 있어? 너희 집방 4개라며 좋겠다. 내가 피카츄 돈가스 사줄까? 이번 주말에 너희들 다 놀러와. 엄마가 피자랑 치킨 시켜주신대. 저희 집은 4층짜리 다세대 주택이었는데요. 층마다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도 또 독채처럼 따로 사용할 수 있는 빌라 구조로 주차장도 넓고 앞과 뒤에 마당도 있어서 동네에서는 꽤나 부잣집으로 통했었어요. 저희 가족은 4층에 살았는데요. 다른 층엔 집이 2개씩 있는 것을 하나로 털어서 저희만 썼기 때문에 굉장히 널찍한 구조였죠. 엄마, 아빠와 저, 남동생 이렇게 4식구가 살기에는 너무 큰 집이었어요. 친구들이 놀러 오면 거실에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하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도 자주 할 정도였으니까요. 4층에서 이어지는 옥상도 집만큼이나 넓어서 고기도 구워 먹고 여름에는 커다란 고무대화를 몇 개씩 갖다 놓고 동네 아이들의 물놀이장으로도 변신하곤 했어요. 하지만 전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에 살고 싶었어요.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이는 저의 집이 때로는 지긋지긋했으니까요. 그래서 틈만 나면 이사를 가자고 엄마를 조르곤 했죠. 안 돼, 할아버지가 평생 돈을 모아서 지신 집인데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아야지. 이사는 무슨 이사야? 너 1억이 있어? 다시 해볼래? 1억 있으면 너 혼자 나가서 살아. 엄마는 생각이 없었다. 안 말릴게. 그도 그럴 것이. 그 동네에서 평생 성실하게 사신 할아버지가 동네에 4층짜리 다세대 주택을 지어 올렸을 때 동네 사람들은 부러움과 함께 존경의 눈빛을 보였을 거예요. 마치 자신들의 미래를 보는 것처럼 어떤 목표의식이나 꿈을 갖게 해준 것이죠. 여러 가지 의미로 그 동네의 시그니처가 됐으니 집을 팔고 이사 가는 것은 엄마 아빠에게 죄스러운 일이 될 수밖에는 없었겠죠. 부모님은 층마다 채를 줬었는데 혼자서는 세입자들이 하숙으로 돌려서 집에서 밥도 해주셨어요. 그 집에서의 추억을 더듬어 보면 저희 가족만 식탁에서 밥을 먹었던 기억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식탁도 일반 가정용 식탁이 아니라 안 그래도 넓은 주방의 절반이나 차지하는 대형 식탁이었죠. 엄마는 그 큰 식탁에 맛있는 밥과 반찬을 올리기 위해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밥하고 설거지하는 일에 반복했어요. 새벽에 막노동을 하러 나가는 아저씨도 있었고 밤늦게 집에 돌아오는 고시생도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힘든 내색 없이 늘 웃으며 사람들이 드나드는 걸 반겨주셨어요. 항상 그릇이 넘치게 밥을 퍼주셨고 고기 반찬이 빠지는 날이 없었죠. 냉장고에서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꺼내 먹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 냉장고에는 늘 먹을 걸로 가득했고 엄마는 매일매일 산더미같이 장을 봐 오셨어요. 자기는 좋겠어. 아, 여기 새가 몇 개야? 차보자. 보장 하나, 둘, 서희. 너희 치아까지 7개나 새를 봤네. 아이고. 하여튼 시집 잘 갔어. 상팔자야. 나중에 아저씨 퇴직하셔도 걱정이 없어. 이 집은 아저씨가 뭐야? 아, 애들도 좋지. 사회집 없으면 들어와 살면 되고 벌이 없으면 새 받으면서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아이고, 배 아파라. 우리 같이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한테는 이 집이 꿈이야? 그 뭐냐 드림. 동네 사랑방처럼 사람들이 자주 왔었는데 그때마다 엄마가 부럽다는 아주머니들의 신세한 탄이 늘어졌어요. 언제나 사람들과 먹을 것으로 넘쳐나는 걱정이 없는 집, 그런 낙원이 바로 우리 집이었어요. 보기만 해도 넘치는 남들보다 풍족하게 사는 걸 잘 알고 있기에 엄마 아빠는 손해를 보면서까지 사람들을 돕는 일에 마다하지 않았죠. 하숙비가 몇 달씩 밀려있는 사람들에게도 꼬박꼬박 새벽부터 밥을 해주셨고 사정이 안 좋아 월세를 밀린 집 앞에는 쌀 한 가마니를 갖다 놓으시기도 하셨어요. 한 번은 아기까지 3식구가 살던 2층 세입자가 이사를 가는데 엄마가 아기 옷이랑 신발이랑 잔뜩 사갖고 오셔서
돈 봉투와 함께 건네주시더라고요. 그동안 아기 울음소리 집 밖으로 새나갈까 봐 얼마나 마음 졸이고 살았어요. 이제 큰 집 가서 아기 마음대로 울게 하면서 살아요. 내가 잘 살라는 의미로 이달 월세 받은 거 그대로 넣었어. 에이, 잘 키우고 생각나면 한 번씩 놀러 오고요. 봉투를 받아들고 젊은 아줌마는 얼굴이 시뻘개질 정도로 엄마 품에 한개 울었어요. 그때는 왜 저러나 싶었는데 이제는 저도 그 마음을 잘 알죠. 어려울 때 먼저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이 바로 신이지. 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그렇게나 많은 사람들과 함께한 저의 어린 시절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아니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그런 사람이죠.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그 아이는 저희 집에 들어왔어요. 아침에 눈을 뜨고 방문을 열고 나왔는데 식탁에서 그 아이와 그 아이의 아버지가 앉아 아침을 먹고 있었죠.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제 또래의 남자애였거든요. 일어났어. 인사드려라. 제 1층에 이사온 새 식구야. 얘도 8살이래. 1학년 오늘은 전학하러 아빠랑 같이 간다니까 내일부터 학교 갈 때 같이 가면 되겠다. 마침 식탁으로 다가오시던 아빠가 두 사람을 소개해줬어요. 아저씨께 공손하게 인사를 드리고 옆에 앉아있는 아이를 봤는데 저를 매서운 눈초리로 노려보더라고요. 할 말이 많은 건지 불만이 많은 건지 그 눈을 보고 놀라서 저도 토끼는 눈 뜨고 있는데 아이 아버지가 제게 말을 걸어주셨어요. 그래, 참 예쁘게 생겼구나. 아저씨가 바빠서 자주 못 들어오는데 학교 친구가 이렇게 한 집에 사니 마음이 놓이는구나, 사장님. 여러 가지로 제가 창문이 좋습니다. 이렇게 밥도 맛있고 이사 정말 잘 온 것 같네요. 아저씨는 세상 좋은 분 같았는데 아들은 정반대로 까칠한 것이 어린 나이에도 좀 이상하다 싶었어요. 갑자기 그런 이상한 남자애랑 같이 학교에 갈 생각을 하니 막막했죠. 그날 점심과 저녁에도 그 부자는 저희 집에서 밥을 먹었어요. 엄마의 특기인 고봉밥을 마다 앉고 싹싹 비우는 모습이 꼭 닮은 부자였죠. 예쁘게 토끼 모양을 낸 비엔나 소시지가 마음에 들었는지 그 아이가 몇 그릇을 먹어치우는 바람에 한 발 늦은 남동생이 울며 불며 토끼 소시지 또 해달라고 엄마한테 졸랐던 기억도 나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 식탁에는 아저씨 없이 그 아이만 앉아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빨리 씻고 나와서 밥 먹어, 오늘부터. 친구하고 같이 학교 다녀야지. 친구는 벌써 일어나서 밥 먹고 있는데 너는 이제 일어나서 되겠어? 참, 너 몇 반이라고 했지? 혹시 같은 반인가? 다행히도 같은 반은 아니었어요. 그 아이는 1학년 7반, 저는 2반이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어려서 남자아이랑 같이 밥 먹고 한 집에 살면서 학교를 같이 가는 게 얼마나 싫었나 몰라요. 엄마 아빠의 강요에 못 이겨 같이 학교에 갔긴 했지만 10분 거리에 학교까지 걸어가는 길이 왜 그렇게 길고 불편하게 느껴졌을까요? 입이 대빨라온 채로 멀찍이 앞장서서 걷고 있다가 슬쩍 뒤를 돌아보니 그 아이는 묵묵히 땅만 보며 걸어오더라고요. 저희 집 3층에 혼자 사셨던 할머니가 양로원에 들어가실 때까지 4년 정도 사신 적은 있었는데 저희 집에 그보다 더 오래 살았던 세입자는 아마 그 부자가 유일했을 거예요. 특히 그 아이는 워낙 씩씩하고 부지런해서요. 맵기 가장 먼저 올라와서 혼자 고봉밥을 다 해치우고 내려가면서 저희 집 시스템에 잘 적응했죠. 혼자 자기 무서우면 올라와서 자라고 엄마가 그랬지만 늘 고개를 옆으로 젓기만 했어요. 여러 가지로 어린 마음에도 좀 짠하게 보이는 녀석이었어요. 이번 달에도 안 오시려나 보네. 연락이나 미리 해주면 애도 안 기다리고 우리도 안 기다리고 좋을 텐데. 그 집 사정 뻔히 알면서 내가 또 하숙비 얘기를 하고 있네. 오시면 주시겠지? 애 맡겨놓고 타지에서 얼마나 마음이 안 좋으실 거야. 많이 먹어라.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아줌마가 해줄게. 얘기해. 방에 보일러 잘 들어오지. 불편하고 있으면 바로 와서 얘기하고. 어느 날 학교에 다녀온 그 아이와 저에게 엄마가 떡볶이랑 김밥을 주시면서
혼잣말처럼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이는 아무 말 없이 먹고만 있었지만 왜 아빠가 안 기다려지고 아빠 없이 밥 먹으러 올 때마다 눈치가 안 보였겠어요? 어딘지 안쓰러워서 저도 모르게 그 아이를 치근한 눈으로 바라보았는데 김밥을 입안 가득 우겨놓은 그 아이가 갑자기 고개를 들더니 그런 저를 노려보던 기억이 나요. 그 눈빛에서 새어나오던 날카로움, 지금까지도 쉽게 잊히지 않는 아이답지 않은 날카로움이었죠. 그런데 그 아이가 어느 날 엄마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줌마, 내일은 미역국 끓여주실 수 있어요? 어머, 미역국이 먹고 싶어. 그럼, 아줌마가 내일 아침에 맛있게 끓여줄게. 근데 왜 갑자기 미역국이 먹고 싶어졌어? 너, 혹시 생일이니? 그 아이는 잠시 눈을 굴리며 생각하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그 모습이 놀랍고 짠했는지 엄마 아빠는 한참을 그 얘기만 하셨죠. 처음이네. 뭐 먹고 싶다고 한 게 그나저나 생일인데 아빠도 없고 어떡해요? 나, 캐라. 엄마는 아예 안 보고 사는 것 같지? 아버지 오시면 술 한잔 하면서 인생 이야기 좀 나눠봐야겠네. 생일인데 맛있는 것 좀 많이 해줘요. 섭섭하지 않게 다음 날 아침. 엄마는 미역국에 불고기, 잡채, 새벽부터 찐 백설기까지 한 상 차려 아이의 생일을 축하해줬어요. 그 아이가 좋아하는 토끼 모양의 비엔나 소시지도 잊지 않으셨죠. 생일 축하한다. 많이 먹고 쑥쑥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어찌나 엄마 아빠가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는지. 모르는 사람이 보면 단란한 가족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는 아무도 예상 못한 한마디를 날렸죠. 근데 케이크는 없어요. 순간 당황한 아빠는 어색하고 큰 웃음소리를 내셨어요. 당연히 있어야지. 생일인데. 아저씨가 이따 퇴근할 때 사온 마트에서 저녁에 또 한 번 축하 파티하자. 알았지? 이 녀석 생일 찬스를 아주 제대로 써먹을 줄 아네? 너는 정말 뭐라도 할 놈이다. 아주 마음에 들어. 그때는 미역국도 모자라 당당하게 케이크 타령을 하는 그 아이가 정말 미웠어요. 얻어먹는 주제에 염치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한 번은 저 싸가지 없는 녀석을 꼭 혼내주고 싶었어요. 그날 저녁, 아빠는 정말 케이크를 사들고 오셨고 엄마는 치킨과 피자를 시켜놓고 다시 한번 생일 파티를 해줬어요. 엄마 아빠가 억지로 시켜서 노래까지 불러야 했던 저는 불만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 저를 보며 그 아이가 옅은 미소를 띠는 게 보였어요. 야, 너 어제 생일이라며 왜 친구들한테는 얘기 안 했냐? 너의 반. 친구들, 다 모르던데 생일이면 원래 선생님이랑 친구들이 축하해주는데 그런 거 안 했다는데 너네 생일 모르는 거 아니야? 너희 아빠도 내 생일인데 안 오셨잖아. 다음날 학교 가는 길에 저는 생각 없이 물었고 그 말에 앞서가던 그 아이는 갑자기 발길이 멈추더니 저를 휙 돌아보더라고요. 그러고는 무서운 눈빛으로 제게 말했어요. 맞아. 그래서 뭐 어쩌라고. 어린아이에도 그 아이의 말도 안 되는 행동이 억울하고 열이 받았지만 어딘지 건들면 안 될 것 같은 아이여서 생일 이야기는 부모님께도 말하지 않았죠. 그렇게 그 아이와 6년을 보이지 않는 앙숙처럼 지내던 어느 날 아빠와 그 아이의 아빠는 옥상에서 삼겹살 파티를 여셨어요. 그 집이 드디어 이사를 나가게 되어 열린 이별 파티였죠. 그동안 정말 신세 많이 졌습니다. 저분께 아이 맡게 두고 지금 얼마나요? 마음 편히 일을 할 수 있었는지 몰라요. 예은이 제가 어떻게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삼겹살로 때우고 나중에 자리 잡으면 근사하게 한번 모시겠습니다. 많이 드세요, 얘들아. 많이 먹어. 아저씨가 그동안 용돈 한 번 못 줬는데 자 여기 우리 아들하고 놀아줘서 고맙고. 지금 이대로만 자라다오.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대충 아저씨가 회사 가까운 곳으로 집을 얻었다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여기저기 다니며 일을 하셨는데 정착하게 되셨다고요. 저는 드디어 저 아이와 헤어질 생각에 속으로 만세를 외쳤어요. 그리고 그 부자가 이사를 가던 날 아빠는 두툼한 봉투를 아저씨께 건네주셨죠.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일이 잘 돼서 나아가시다니 감개무량합니다. 마지막 달 하숙비 주신 거 그대로 넣었어요. 아니 나가서 더 잘 되시라고 드리는 저희 집 전통이니까 사약 마시고 받아주세요. 부디 건강하시고요. 봉투를 보더니 아저씨는 갑자기 눈실이 붉어지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며 엄마도 눈물을 훔치셨어요. 한참을 눈물을 삼키며 봉투를 쥐고서 계시던 아저씨는 부들부들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제가 꼭 성공해서 이 은혜 갚으러 다시 오겠습니다. 두 분 정말 보호 뻗으실 거예요. 제 가족보다 더 귀하신 분들입니다. 얘들아, 아저씨 얼굴 꼭 기억해라. 응, 너희들 생각하면서 아저씨가 악물고 열심히 살게. 나중에 아저씨가 안 찾아오면 잡으러 와 알았지. 그렇게 부자는 저희 집을 떠났어요. 눈물바다가 된 이별이었지만 그 아이는 보이지 않았는데요. 이미 이삿짐 차에 타서 자리를 잡고 게임을 하느라 이별단 안중에도 없었죠. 정말 끝까지 이상한 아이였어요. 그들이 떠난 뒤 1층에는 다른 세입자가 들어왔고 늘 그랬듯 수많은 사람들이 나가고 들어오면서 한 해 한 해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중학교에 진학했고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으면서 험난한 중 일을 보내고 있었어요. 예민한 시기라 사람들이 집에 놔두는 게 싫어서 어느 날은 아침을 먹은 후 엄마에게 짜증을 좀 부렸죠. 엄마, 이제 하숙 좀 안 하면 안 돼. 우리 집에 식구 아닌 사람들 드나들면서 밥 먹는 거 이제 진짜 질린다. 학교에서도 급식인데 집에서도 급식왕은 기분이라고. 엄마도 힘들잖아. 엄마는 아무 말 없이 미소로만 일관했고 저는 그런 엄마가 바보처럼 느껴지고 밉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결국 안 해도 될 말을 하고 학교로 가버렸죠. 아파트로 이사 갈 것도 아니고 매일 새벽밥 지으면서까지 돈을 못 벌어서 안달이야. 아, 몰라. 나 이제 집에서 절대 밥 안 먹을 거야. 정말. 지긋지긋해. 그렇게 나가면서 나는 엄마 얼굴을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게 마지막이 될 줄도 모르면서 그렇게 버릇없이 그날 오전 수업 중인 교실에 담임 선생님이 허겁지겁 뛰어와 저를 불러내셨어요. 빨리 병원에 가보라고. 부모님이 위독하시다고. 저희 집에 불이 났다고요. 하도 빨리빨리라고 하셔서 실내화도 못 갈아 신고 병원에 달려갔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엄마와 아빠는 제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돌아가시고 말았죠. 아침까지만 해도 음식 냄새가 가득했던 집에 불이 나면서 엄마와 출근 전이던 아빠가 봉변을 당하신 거였어요. 제가 집을 나서고 불과 얼마 뒤였죠. 다행히 동생은 수학여행을 가서 집에 없었어요. 너 혹시 얘 아니? 너희 집 세입자 중 한 분이 대피하면서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이야. 보니까 너랑 또래 같은데 혹시 동네 아이니? 너무 놀라운 울지도 못하고 멍을 때리고 있는 책에 경찰은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 아이, 한동안 잊고 살았던 바로 1층에 사는 그 아이였죠. 바로 그 아이가 4층에 불을 질렀고 세입자들은 빠르게 대피해 아무도 다치지 않았지만 그 집에 있던 엄마와 아빠는 연기에 질식하는 바람에 결국 돌아가시게 된 거죠. 왜 그랬을까? 그 아이는 무슨 생각이었을까? 그날 이후 저는 수만 번 그 생각을 하며 살았어요. 너무 충격적인 범인의 실체에 그 아이의 얼굴도 쳐다볼 수 없이 무서웠죠. 그리고 하필 그날 왜 엄마에게 짜증을 냈을까 하는 가슴 아픈 후회와 함께 말이에요. 한창 사춘기던 저와 남동생은 친척들의 도움을 받아 장례를 치른 후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친척집에서 지냈어요. 작은 아빠네 집에서 1년, 큰 고모네에서 1년, 작은 고모네에서 1년 이런 식으로요. 그때 그 아이처럼 저희 남매도 온갖 눈치밥을 먹으며 10대를 보내게 된 것이죠. 것이었죠? 하지만 친척들은 생판남인 하숙집 주인보다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밥 줄 때 눈치 주는 건 물론 후견인 일합시고 저희를 꼬셔서 자기들끼리 다 타버린 집터를 나눠 가졌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 돈 100만 원을 쥐어주고는 둘이 나가서 살기를 찾아보라고 더 이상은 우리도 못한다고 했으니까요. 가족인데 가족이라 할 수 없는 남보다도 못한 사람들이었죠. 그렇게 20살이 되던 겨울,
저는 아직 고등학교에 다니는 동생과 함께 고시원에서 지내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성인이 된 저는 부모님이 안 계신 저축을 후견인 돈이 없이 쓸 수 있었지만 그 돈마저도 친척들의 꼬드김으로 다 쓰고 얼마 남지 않아 보증금 같은 건 턱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돈이 더 떨어지기 전에 취업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중학교 때 집이 그렇게 되고 선생님들 추천으로 상고에 들어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대학에 못 갔다고 좌절하진 않았어요. 똘똘한 동생만큼은 제 힘으로 대학을 보내고 싶기도 했고요. 결국 전 손꼽히는 대기업의 고졸사원으로 취업하는 데 성공했고 기숙사에서 지낼 수 있었어요. 어릴 적 제 꿈인 피아니스트와는 거리가 먼 공장 업무였지만 안정적이고 복지도 좋은 최고의 직장이었죠. 거기서 번 돈을 거의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 한창 공부해야 할 동생을 깨끗한 오피스텔로 옮겨주었어요. 주말마다 가서 반찬도 해먹이고 먹을 것도 사다 주면서 지극정성으로 부모 노릇을 해주었죠. 그리고 어느덧 동생이 대학에 가게 되었어요. 서울에 있는 명문대와 집안 국립대를 동시에 붙었지만 뒤도 안 돌아보고 집안 국립대를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누나, 나 어차피 사립대는 갈 생각도 없었어. 등록금 싸고 기숙사도 있는 학교로 갈래. 오피스텔 월세 너무 비싸잖아. 그리고 우리 그 돈 모아서 집 써야지. 그때까지 둘 다 기숙사에서 돈 좀 아껴보자. 남동생이 참 대견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고 말았어요. 큰 탈 없이 잘 커준 동생이 너무 고마워서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쏟아 응원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9년이 지났어요. 동생이 입시를 치르고 대학에 가고 군대까지 다녀와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둘이 부둥 켜안고 엉엉 울다 보니 30도 안 되었는데 저는 벌써 9년차 직장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동생이 발령 나자마자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둘 직장에 중간쯤에 작은 질도 하나 얻었어요. 10년 정도 된 빌라였는데 주인이 팔까 하다가 전세 내놓은 거라며 2년 살아보고 살 마음이 있으면 싸게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역시 피를 나눈 가족보다 진짜 은인은 생판남 중에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어요. 누나, 아직 20대인데 너무 늙어 보이는 거 알아. 이제 고생 끝이니까 나한테 제발 신경 끄고 누나 인생 살아. 화장도 하고 옷도 사고 남자도 만나고. 벌써 어른이 되어 이제 누나도 챙길 줄 아는 동생은 숙제가 끝난 누나가 더 예뻐 보이길 바랐어요. 속은 달고 달았지만 저도 빛나는 청춘이었으니까요. 그러다가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본사에 근무하는 동료였는데 유학까지 다녀온 수재였죠. 같은 회사를 다니지만 저랑은 레벨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우연히 사내 동아리 활동을 하다가 만났는데 집 방향이 비슷해서 차를 얻어 타면서 친해졌어요. 그리고 만난 지 6개월도 안 됐는데 결혼을 약속할 정도로 깊은 사이가 있었어요. 되었죠. 그래서 예비 시부모님을 만나 인사를 드리기로 했는데 남편이 아무리 좋은 분들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해도 너무 긴장돼서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약속 장소에 다다르자 식은땀까지 나기 시작하는데 시어머니를 보니 긴장이 확 풀려버리고 말았어요. 시어머니는 이미 제가 잘 알고 있는 분이었거든요. 회사 동료들끼리 일요일마다 큰 교회에 가서 봉사활동을 했는데 거기 권사님이셨어요. 저희를 얼마나 살뜰히 챙기고 예쁘다 참하다 해주시는지 덕분에 갈 때마다 마음이 훈훈해졌죠. 주위에 괜찮은 남자 있으면 꼭 소개해주고 싶다고 하시더니 결국 그렇게 된 거였어요. 어머머, 어떻게 이런 인연이 있어? 어쩐지 내가 그렇게 마음이 가고 예쁘다 했어. 다 우리 식구 되려고 그랬구나. 그래요, 환영해요. 우리 잘해봐요. 그렇게 걱정투성이었던 첫 선은 화기애애하게 끝났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받았죠. 저녁에 따로 만나 차 한잔 하자고요. 어제 만났는데 하루 만에 또 보자는 것도 이상하고 한창 저녁 시간에 식사가 아니라 차를 마시자는 것도 좀 이상했어요. 특히 목소리가 평소와는 다르게 차갑게 느껴졌죠. 눈칫밥만 5년을 먹은 저는 순간 좋지 않은 상황임을 직감했어요.
직감대로 약속 장소에는 싸늘해진 시어머니와 젊은 여자가 함께 위압적으로 등장했어요. 시어머니는 제 인사가 끝나기도 전에 다짜고짜 할 말을 하기 시작했죠. 내가 어제 너무 당황스러워서 말이야. 우리 아들이 지원해서 다니는 여자친구랑 만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설마 그게 아가씨인 줄은 거두절미하고 내가 본론만 얘기할게. 난 이제 이 결혼 절대 허락 못해. 내가 평생 걔한테 들은 정성이랑 돈이 얼마인 줄 알아. 그런데 세상에나 고등학교밖에 안 나오고 부모도 없는 그런 며느리를 나보고 받아들이라고. 내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우리 아들한테 사탄이 신 것 같아. 아, 그거밖에는 도저히 설명이 안 돼. 어떻게 이렇게 격이 안 맞는 상대를 짝이라고 올라와. 얘가 우리 딸인데. 내가 얘 취업 때문에 한동안 아들 기도를 신경 못 썼더니 이런 일이 다 있네. 사탄이 들었으면 무슨 수를 써서든 떼어놔야지. 그게 도리지. 그러니까 지옥 불에다 떨어지라고. 이 고아야, 고하면 고아답게. 고졸이면 고졸답게 딱 맞는 짝을 골라. 못되운 티 내면서 남의 귀한 아들 꼬드기지 말고, 아이고, 내가 이제부터는 열심히 기도해야지 주여. 그러더니 테이블 위에 있던 물을 저에게 쏟아붓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앞에서요. 이걸로 더러운 몸 깨끗하게 됐을 테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 애한테 떨어져요. 다시는 주제 넘지 말고 알았어요. 그 난리를 치고 시어머니와 신우는 자리를 떠나버렸고 저는 몹쓸 짓이라도 한 여자처럼 물에 빠진 생쥐꼴을 하고 그곳에 한참을 앉아 있어야 했어요. 하지만 저도 당할 수만은 없었죠. 불길한 예감이 들었을 때 본능적으로 핸드폰의 녹음 버튼을 눌렀던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어요. 집으로 돌아와 저는 남편의 번호를 차단했어요. 사랑보다 제게 더 중요한 건 바로 생존이었으니까요. 두 얼굴을 가진 21자가 혹시나 동생에게 해를 입히진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이 결혼은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무리 연락을 해도 받아주지를 않자 남편은 저희 집 앞으로 찾아왔어요. 하루에 초풍해진 남편을 보자마자 와락 안기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누군가 나를 공격하면 칼청을 들고 덤비겠다는 마음으로 살았지만 남편을 만나고 어느새 저는 그저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한 여자가 되고 말았어요. 이대로 가다가 또 큰 상처를 안게 될 것 같아 저는 독한 마음을 먹고 극약 처방을 하기로 했죠. 남편에게 녹음 파일을 전송하고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녹음 파일을 듣고 미안하다며 밤새 문 앞에서 눈물을 흘리던 남편은 새벽녘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가 시어머니에게 따져 물었고 남편이 부끄럽다고 연 끊겠다고 난리를 피우자 시어머니는 당황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결혼을 허락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다시는 볼 일 없을 줄 알았던 남편이 평생 잘하겠다며 나리면 날마다 집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자 결국 저도 마음을 풀고 말았죠. 그런데 끝난 게 아니었어요. 남편과 다시 관계를 회복한 후 시어머니는 다시 저를 불렀고 또 신우와 함께 약속 장소에 나타났어요. 이 결혼을 허락하겠지만 대신 조건이 있다는 말을 전하려고요. 근데 너 돈은 있네? 결혼이 뭐 해야 돼? 장난도 아니고 참 부모님이 남겨준 게 없어. 집도 절도 없이 고생했다고 하던데 어떻게 너희 부모님은 부모가 돼서 그럴 수가 있니? 아, 갈 때 가더라도 애들 몫은 남기고 갔었어야지. 우리는 깔끔한 사람들이라. 예단은 나의 청에서 받고 싶은데 종친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신의 부모님의 행동에 대해 고민할 때 시어머니의 마음을 드러내는 대사입니다. 신우가 될 애가 화장품 회사를 다니는데 거기에 프리미엄 패키지라는 게 있는데 그걸 난 받고 싶네. 우린 그거면 돼. 대신 살 때는 국민 신우한테 사고 직원이지만 아무래도 뭐라도 챙겨주지 않겠니? 너 혹시 이 얘기도 녹음하고 있는 거 아니지? 그런 거면 결혼이고 뭐고 내가 너 빵에 쳐넣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 아무래도 영업적인 신우의 실적으로 올려주려고 저한테 강매를 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면서 저희 부모님 얘기는 왜 꺼내는 건지 도저히 상대 못할 사람들이었죠. 물론 혹시 몰라 녹음은 했지만
이번에는 그 카드를 쓰지 않기로 했어요. 신우 회사에 직접 가서 골탕을 먹일 작정이었죠. 회사 사람들 있는 앞에서 혼수로 강매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개망신을 줄 생각이었어요. 저도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결혼 전부터 초장에 보여줘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작정 약속도 없이 신우의 회사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는 게 문제였어요. 신우를 내려오라고 하면 못 올라가게 할 게 뻔해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했는데 잘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로비에서 방황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평생 못 잊을 그 사람, 저희 집에 불을 지르고 부모님을 돌아가시게 했던 그 아이의 아버지였죠. 단번에 저를 알아본 아저씨도 너무 놀라 할 말을 잃고 그 자리에서 계셨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렇게 멀찌감치 서서 서로를 말없이 바라보기만 했죠. 아저씨를 마지막으로 본 건 사건 조사를 받던 경찰서에서였어요. 목격자가 찍은 사진 때문에 그 아이를 용의자를 조사할 수 있었지만 아직 만 14세가 되지 않은 촉법 소년이어서 결국 처벌할 수는 없었죠. 함께 조사를 받고 엄마, 아빠 장례식에도 온 아저씨는 눈물로 용서를 빌었지만 어린 저희의 두 눈에는 그저 부모를 빼앗은 나쁜 사람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고 작은 아빠와 고모가 경찰을 부르겠다고 난리를 치던 통에 결국 아저씨는 두툼한 조의금 봉투만 남기고 모습을 감추었었죠. 그냥 안 만났으면 좋았을 걸 괜히 왔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어색해지기 전에 돌아서려는데 아저씨가 저를 불러 세우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만 가볼게요. 서둘러 그 자리를 피하는데 그때 옆에 있던 직원들이 회장님, 늦었는데 들어가시죠 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아저씨가 바로 이 회사의 회장님이었던 거예요. 여기 아저씨 회사야. 너의 부모님이 덕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렇게까지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 아저씨는 이날만 기다려왔어. 순간 수만 가지의 생각이 머리를 스쳐갔어요. 신우가 다니는 회사의 회장이 바로 내 부모를 보낸 아이의 아버지. 그리고 그 아저씨는 지금 내게 뭐든지 해주겠다고 하는 이 상황. 어쩌면 이 상황은 제게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화장실로 따라갔어요. 아저씨는 미팅도 취소하고 저에게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저씨는 영업사원이셨고 옥장판부터 백과사전 정수기까지 안 팔아본 게 없는 분이셨어요. 하도 밖으로 돌고 돈도 별로 못 버니까? 당시 아내분이 아이만 혼자 두고 집을 나가버렸고 며칠을 혼자 찬방에서 굶었던 아이는 조금씩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해요. 한 달 만에 만난 아빠를 보고도 모른 척을 하거나 지나치게 밥을 많이 먹거나 하는 행동이에요. 그땐 단순하게 엄마에게 버려진 충격이 커서 그런가 보다 하고 밥 잘 주고 사람 북쪽에는 저희 집으로 이사를 온 것이었는데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서 그런지 점점 더 상태가 나빠지다가 이사간 뒤로 더 심해져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해요. 조현병이었던 거죠. 결국 그 사건 이후 폐인으로 살다가 스스로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다고 해요. 부모 잘못 만나 20살도 안 돼서 그렇게 된 우리 아들이 불쌍하지만 그래도 하루아침에 부모를 잃은 너희 마음이랑 같을 수가 있겠니? 너의 부모님이 올해 아들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그 기억 때문에 나는 결심했어. 너희 부모님 대신이 될 것이고 꼭 성공해서 도와드리겠다고 처음 듣는 말에 나는 놀랐어. 아저씨는 이미 우리 상황과 거주지를 알고 계시고 언제든 도움을 줄 의사가 있는 것 같았어. 아저씨를 만나고 돌아와서 많은 생각을 했고 솔직히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하기로 마음먹었어. 사실 아들이 정신병으로 그런 행동을 한 거니까 아저씨에게 그 책임이 없는 게 분명했어. 아저씨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으니 내 안에 얼어붙은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그래서 동생과 함께한 식사 자리에서 나는 솔직하게 시모와 신우의 이야기를 꺼내냈어. 그러자 아저씨는 통통하게 나오며 진로를 막았어요. 과연 그 상황에서 어떻게 전개될지 두근거려지만 이야기의 궁극적인 해결책이 생각나지 않을 때면 다른 멋진 아이디어들이 떠오르기 마련이죠.
이 장면은 정말이지 전개가 빨라진다면 사건들이 함께 얽히고 많은 모습이 아주 흥미롭게 보일 겁니다. 그러니 이야기를 계속 읽어나가며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가 보세요. 신우를 제지했고 곧 신부 입장을 하기 위해 제가 예식장으로 들어섰죠. 아저씨는 반색하며 제 옆에 와 팔을 내주었고 그 모습은 영락없는 아빠의 모습이었어요. 당연히 신유와 시모는 기겁할 수밖에 없었고 예식장에 가득 채운 신우의 회사 직원들도 입을 다물지 못했죠. 미리 인사를 드려 아저씨의 존재를 알고 있던 남편은 장인어른에게 하듯 아저씨에게 절까지 올렸고 아저씨는 기분이 좋아 껄껄 웃으며 당당하게 혼주석에 앉으셨어요. 사람들이 수군대는 소리가 제 귀에까지 들릴 정도로 예식장 하는 난리도 아니었죠. 그렇게 결혼식은 회사 내에서 엄청난 화제를 낳았고 아저씨의 저희의 이야기를 알게 된 시모와 신우는 꼬리를 완전히 내리고 말았어요. 신우는 자진해서 저에게 판 화장품을 환불해 주었고 불명예스럽게 판매왕이 취소되고 강매금지의 사기를 어긴 대가로 대기발령 징계 처분을 받았어요. 딸이야, 어떻게 되고 말건 화장품 회사의 회장이 제 부모를 자처한다는 걸 알게 된 후 시모는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저를 대하시더군요. 속이 뻔히 보이는 알랑방귀도 끼면서요. 어머나, 사람 일이 그렇게 모르는 거다. 우리 2년만 해도 그렇지 않니? 우리 다 잊고 깔끔하게 새로 시작하자꾸나. 우린 진짜 가족 기자님. 가족 안 그러니 시모와 신효에게 통쾌한 복수를 한 저희 셋, 아니 남편까지 넷은 자식 이름. 부모 잃은 자식. 이들과 기꺼이 한 가족이 되기로 한 사람까지. 이렇게 만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답니다. 그리고 고진의 명의 패밀리의 한 명의 쭈꾸미 멤버가 합류할 예정이에요. 지금 실패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거든요. 얼른 세상 밖으로 나와 이런 행복을 같이 누르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모는 어떻게든 저희와 같은 배를 타고자 아주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저는 신경도 안 쓰고 있답니다. 결혼 전에 고아라고 그렇게 무시하고 하대하더니 지금은 고아원에 가서 봉사까지 하는데 정말 속보이고 웃기지 않나요? 시모가 이럴수록 저는 더더욱 정내미가 떨어져 더 멀리하고 있어요. 아마 시모도 그걸 느끼고 있겠죠? 한동안 겨울이었던 저의 가족에 이제 찬란한 봄만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